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천 부계역 인근의 화장품 가게와 보살님에 관련된 기억들. 사건이 벌어진 가게는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시작해서 중딩 때까지 운영하셨던 아주 작은 화장품 가게입니다. 나는 인천에 있는 부계역 근처에서 젖먹이 때부터 중3 때까지 살았고, 어머니 가게도 그 동네의 작은 시장에 있는 아주 허름한 건물 1층이었죠. 이 건물이 얼마나 낡았냐면 일단 1층 전체 가게엔 화장실이 없고, 가게 뒤쪽마다 딸린 철문을 열고 나오면 건물 뒤 공터에 푸세식 화장실이 딱 2칸이 있었습니다. 이 화장실을 좀 설명하자면 화장실 건물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공터에 나무 문으로 지어진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진짜 너무 낡고 무섭고 심지어는 문도 거의 다 뜯어진 화장실이라 쓰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죠. 그리고 우리 가게는 화장품을 파는 곳과 우리 식구가 사는 진짜 작은 방이 있는 구조였죠. 영화 보면 시골 구멍가게 구조였습니다. 손님 들어오면 드르륵 방문 열고 나오는, 무튼 돈이 없으셨던 부모님께선 거기서 화장품이며 비누며 휴지며 심지어는 구두랑 모자까지 파시며 내가 초딩 2학년 때까지 살림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게방이 아닌 우리의 집이 생겼죠. 사실 아파트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연립주택의 한 호일 뿐인데 당시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집도 그 시장에 위치한 거라 집에서 어머니 가게까지 걸어서 3분 거리. 시간은 흘러 어느덧 내가 중딩이 되었죠. 이때까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니, 없어 보였죠.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잠을 자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아버지랑 어머니가 대화하는 소리에 깼습니다. 물도 마실 겸 나갔는데 아버지께서 흠칫 놀라시는 게 보였죠. 난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자고 있는 어머니께 말을 거시는 거였죠. 여보, 아직도 안 갔어? 뭐지? 싶은 찰나에, 그 여자야? 아주 작은 대답인데 분명 어머니께서는 대답을 하고 계셨고 누가 봐도 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 꿈에 단발머리를 한 여자가 얼마 전부터 계속 나타나고 대답은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다음 날 기억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나는 난생 처음 어머니가 좀 무서웠죠. 그리고 그냥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 그냥 꿈만 꾸는 거고 어머니께 딱히 다른 문제라곤 전혀 없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몇 번 더 그러셨고 한 번은 나도 엄마, 그 누나 예뻐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셨죠. 부류먹심한 자식놈.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어머니의 퇴근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했다시피 우리 집과 가게는 걸어서 불과 3분 거리였고 시장이라는 특성상 술집도 많고 늦게까지 장사하는 집들도 많아서 어머니의 평균적인 퇴근은 거의 12시 전후였죠. 헌데 어느 순간부터 차츰 그 시간이 11시 반, 11시, 10시 반 가까이로 땡겨졌습니다. 그때도 어리기만 했던 나는 단순히 어머니가 일찍 온다는 게 좋았을 뿐 그 이유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죠. 그러던 여름밤으로 기억합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어머니께서 와서 가게 문을 같이 닫아달라고 하셨죠. 당시 우리 가게 앞에는 평상에 이것저것 넣어놓고 팔았고 휴지나 빨래 비누 등등 무거운 게 많아서 종종 도와드리곤 했는데 도와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마 처음이 아니었을까 라고 기억합니다. 쫄래쫄래 갔더니 평상은 이미 다 치워져 있고 가게 불만 내리면 되는 상황이었죠. 가게 불을 어디서 내리냐면 일단 2개를 내려야 했습니다. 하나는 가게 전체 등과 예전에 우리가 살던 가게방에 불 이렇게 2개. 원래는 가게 홀과 쪽방은 나무 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연립으로 이사를 가면서 문이 있던 벽을 아주 큰 진열장으로 막아놓고 화장품을 진열해서 방 불을 끄려면 화장실 가는 철문 쪽으로 가서 돌아 들어가야 했죠. 엄니께 불만 끄면 되는데 왜 불렀냐고 물었더니 엄니께서 하셨던 대답인데 난 아직까지 그 표정이랑 말투가 생생합니다. 무서워서 방에 못 들어가겠어. 내가 완전 갓난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10수년간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었던 방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신다는 거죠. 왜요? 귀신 봤어요? 라고 물었는데 엄니께서 평소에 한 번도 못 본 안절부절 못한 표정으로 얼른 불이나 끄고 오라는 것이었죠. 아주 이상했죠. 본인의 어머니께선 아주 여유가 넘치시고 항상 온화한 미소를 날려주시는 멋진 여성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정말 초조한 표정으로 내게 재촉하고 계셨죠. 나는 속으로 이상했지만 그냥 엄니가 몸이 안 좋은가
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가끔씩 엄니 퇴근 도와드리느라 내게도 아주 익숙한 것이어서 가게 뒤편으로 돌아 들어가서 방 문을 열었는데 불이 꺼져 있었죠. 그리고 진짜 엄니 못지않게 십수년간 들락날락했던 그 방의 어둠이 순간 낯설고 여름임에도 서늘했습니다. 이사가고 그 방은 남는 화장품이라든지 자파를 쌓아두는 창고 역할로 써서 도둑이 들까봐 창문을 아예 막아놔서 불을 안 켜면 암흑천지긴 했죠. 갑자기 좀 무서워졌고 그 공기가 싫었습니다. 창고 냄새, 다락방 냄새 등등 특유의 골방 냄새를 좋아했는데 그날 그 냄새랄까 분위기는 찝찝했죠. 방에 불이 꺼진 걸 방문 앞에서 확인하고 나오면서 가게 홀에 불을 끄고 엄니와 샷다를 내렸습니다. 엄니랑 집으로 걸어가면서 엄니 방에 불 꺼졌던데 라고 말을 했죠. 근데 엄니께서 말씀하시길 확실히 봤어? 너가 껐어 아님 꺼져 있었어? 라는 질문을 다다닥 했습니다. 나는 내가 끄려고 방문 여니까 꺼져 있었다고 했죠. 근데 자꾸 엄니께서 그럴 수 없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끄고 기억 못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저녁 식사를 꺼낼 때 분명 불 켜진 걸 봤고 가게 문 닫을 때 꺼야 하는데 무서워서 나를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변수가 많지 않은 불이 나갔을 수도 있고 정말 엄니가 끄고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점점 어머니 퇴근할 땐 내가 있든 아버지가 계시든 하는 때가 많아졌죠. 바뀐 건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한낮에도 혼자 가게에 있길 꺼려 하셨죠. 다행히 주변에 어머니와 친한 가게 주인분들이 놀러 오시고 작은 동네에서 초딩 때부터 살았던지라 아는 어머님들이 꽤 많아서 자주 놀러 오셨습니다. 다행히 한동안 전처럼 아무 일 없는 무사태평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웬일인지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고 아버지까지 계셨죠. 처음엔 엄니가 편찮으셔서 일을 못 나가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얼른 가서 가게 문을 닫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참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인데 그때의 나는 참 무뎠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닫으러 간 걸 보면 말이죠. 도착해보니 가게는 이미 다 치워져 있고 샷다문만 반쯤 내려져 있길래 문만 내리고 가려다 가게 안을 봤는데 보지 말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가게 뒤로 돌아가는 쪽이 다른 곳보다 밝았습니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였죠. 귀찮기도 하고 저번에 그 일이 있었던지라 무섭기도 해서 끌까 말까 하다가 혼나는 게 더 무서워서 끄려고 샷다를 다시 열고 들어갔습니다. 난 우리 가게가 이렇게 조용한지 처음 알았죠. 밖은 아직 밝고 사람들도 다니는데 샷다 하나로 완전히 분리된 세상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디지만 겁은 좀 있었던 나는 그때부터 살짝 겁을 먹었죠. 무튼 철문 쪽으로 돌아서 방 문을 열고 방 중간으로 들어가서 불을 끄려는데 지금 생각해도 미치겠습니다. 불은 고사하고 방 한가운데서 꼼짝을 못하겠는 겁니다. 조용하고 고요한데 그게 평온한 그것이 아니라 되게 기분 나쁘고 찝찝한 조용함. 참 진부한 표현이지만 사방팔방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게다가 불을 껐을 때 어둠을 상상했더니 도저히 불을 끄고 온전히 나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불을 못 끈 채 눈을 밑으로 내리깔고 바닥만 보면서 나왔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불 껐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날의 사건은 어머니께서 별 말씀 없으신 채 잊혀져 갔죠. 보충 설명하자면 어머니께선 천주교 신자십니다. 같이 성당 다니는 아주머니분들도 가끔 오셨는데 그날도 같이 계시다가 어머니께서 방에 들어가셨다가 한참 지나도 안 나오시기에 아주머니가 가봤더니 어머니께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하곤 사람들 불러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가게 정리도 해주시고 아버지께 연락도 드렸던 겁니다. 즉 나는 그날 엄니께서 쓰러지셨던 방에 갔던 거죠. 알았으면 죽어도 안 갔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식구들이랑 다 같이 식사하시다 진지하게 당분간 가게에 못 갈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의아해하시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우시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집도 많고 항상 늦게 끝나는 터라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안부에 굉장한 신경을 쓰셨었죠. 아버지께서 다그치시듯 무슨 일이냐고 했고 나랑 동생은 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꺼낸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며칠 전의 일이었다는데 우리 동네 시장은 각 가게마다
자기 점포 앞은 본인이 쓸고 청소하는 룰이 있었죠. 그래서 샷다를 열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빗자루로 가게 바로 앞을 청소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선 여느 때처럼 앞을 쓸고 계시는데 왜 사람이 이것 하면서도 다른 쪽으로 무의식적으로 힐끔 시선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우연찮게 가게 안에 눈길이 갔는데 항상 어머니가 서 계시던 자리에 하얀색 옷을 입고 머리가 엄청 긴 여자가 서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힐끗 본 거라 바로 다시는 못 보고 한참을 있다가 다시 봤더니 없어졌다는 거였죠. 엄니께선 며칠 동안 이게 진짠지 착각인지 계속 고민하고 그러시다가 정말로 무섭고 가게 일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신경이 쓰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말을 꺼내놓으신 거였죠. 결국 엄니께선 일주일 정도 정말 안 나가셨습니다. 한창 중2병의 시기에 귀신 따위를 믿지도 않았고 예쁜 처녀 귀신이 한 번 내 앞에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 빌어쳐먹을 생각도 했죠. 며칠 만에 가게에 다시 나간 엄니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했다시피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니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손님이 오면 혹시 불쾌할까봐 종교적인 물건을 가게에 두는 걸 싫어하셨죠. 그런데 가게에 성모 마리아상, 성수병, 성경을 비치해 뒀고 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심적으로 좀 도움이 되셨겠지만 여전히 낮에도 혼자 계시질 못하고 가게방엔 아예 들어가시질 못하셨죠. 그럼에도 한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엔 나한테 일이 터졌죠. 원래 무딘 성격과 나름 이성적이라는 자부심. 거기에 중2병이라는 버프를 받고 있던 나는 귀신 따윈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더워서 죽어버릴 정도로 더운 열대야였죠. 12시 퇴근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대략 10시쯤 문을 닫으시기에 그 즈음에 가게로 갔는데 아주머니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난 아주머니들이 모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소재로 몇 시간을 대화하는 능력을 보면 지금도 놀랍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도 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1시쯤 됐나. 그제서야 다들 가셨죠. 난 짜증이 엄청난 상태라 엄니와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가게 홀 불도 끄고 샷다도 내리고 가려는데 에어컨을 안 끈 것 같았죠. 짜증이 막 터져나오고 진짜 귀찮고 그래서 엄니께 그냥 가자고 껐을 거라고 안 껐으면 내일 끄자고 일단 짜증을 냈습니다. 나는 샷다를 반쯤 열었죠. 들어가 보니 역시나 에어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가게 에어컨을 설명하자면 스탠드형이 아니라 벽에 설치하는 그런 모델이었죠. 에어컨 리모컨은 항상 돈통이라고 불렀던 동전용 반찬통에 놔뒀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십수년간 생활했던 내공을 발휘해 더듬더듬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끄려고 봤는데 에어컨 위에 시뻘건 남자 얼굴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죠. 얼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시뻘건 얼굴을 한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몸통, 이딴 거 없었죠. 그냥 에어컨 위에 머리만 있었죠. 온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주저앉기는커녕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그 뒤에 기억은 없습니다. 난 그 이후로 귀신이 막 여기저기 출몰하진 않지만 있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무튼 아버지 엄니께 자초지정을 얘기하니 엄니께서 이제 절대 가게 못 간다고 몸져 놓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외할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외할머니는 어머니와 다르게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그리고 부평에 사셨는데 외할머니의 지인 중에는 보살님이라 불리는 분이 계셨죠. 잠깐 이 보살님에 대해 기억나는 걸 말하자면 할머니와는 요즘으로 치면 절친인 분이셨습니다. 나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안경을 쓰시고 엄청 뚱뚱하셨죠. 어린 나는 여자 스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옷도 그냥 평범한 옷을 입으시고 머리도 안 깎으셨어서 의아했었죠. 유독 나한테만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의 얼굴도 잘 못 쳐다봤습니다. 다만 점집을 했다거나 퇴마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건 아니라고는 합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가게의 상황을 그 보살님께 말하게 되었죠.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니께선 처음에 완강히 반대를 하셨는데 굿같이 동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건 안 하기로 합의하고 그분을 우리 연립에 모시고 오게 되었죠. 보살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에서 이런저런 자초지정을 들으신 보살님은 하얀 수건 2장을 달라고 하시고는 외할머니, 어머니와 같이 바로 가게로 가시게 되었죠. 도착하자마자 보살님은 할머니, 어머니께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문에 대고 똑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가셨죠. 셔터가 열려 있어서 밖에서 안이 다 보이는 상황인데 보살님이 들어가자마자 엄니가 봤던 귀신이 있던 자리를 보고 있다가 철문 쪽으로 해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신 보살님께서 2시간이 지나도 나오시질 않는 겁니다. 들어가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데 또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드디어 보살님이 나오시는데 보살님 얼굴은 파죽색이 됐고 옷은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마냥 흠뻑땀으로 젖어 있었죠. 무튼 보살님께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어서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오시자마자 보살님께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는 말고 빨리 가게를 정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문을 몰라서 다들 벙쪄 있는데 보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게엔 남자 귀신 하나와 여자 귀신 하나가 있다는 거였죠. 여자 귀신은 떠도는 영이고 남자 귀신은 아주 오래전부터 화장실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계속 거기에 붙어 있을 것이지 왜 우리 가게에 들어왔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부터 개소름. 보살님께서 갑자기 어머니께 건물 뒤에 아무것도 없었냐고 물으셨죠. 뭘 두기는커녕 화장실이 무서워서 철문은 웬만하면 열지도 않는 우리였습니다. 뭘 뒀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예전에 창고가 하나 있긴 했었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창고? 우리 가게에 창고가 있었다고. 왜 난 모르지? 라고 생각하던 때 갑자기 아주 어릴 적 나무 창고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립에 살 때야 그 가게방을 창고로 쓰면 됐지만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도 창고는 필요했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목공소에 부탁해서 잠금 장치가 있는 나무로 된 작은 창고를 철문 열고 나가자마자 지금은 막아버린 가게방 창문 바로 앞에 두고 썼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그럼 그 창고가 맞나 보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길 화장실에 있던 그 남자 귀신이 그 창고를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로 들어왔고 거기를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 오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아버지께서 창고를 없앤 겁니다. 즉, 남자 귀신 입장에선 우리가 집을 부순 거였죠. 그러자 바로 앞에 비어있는 우리 가게방으로 들어온 거라고 합니다. 여자 귀신은 처음엔 없었는데 떠돌다가 들어와서 같이 지내는 그런 영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여자 귀신은 보살님 힘으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이 남자 귀신은 엄청 강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오히려 자기를 비웃듯 어지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해코지를 할 그런 귀신이라 하셨죠. 이 정도 영을 쫓으려면 굿도 한두 번으로는 안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굿을 한다 치면 우리 가게는 물론 건물 전체에 피해가 가는 건 불보듯 뻔했죠. 그러시면서 지금 가게는 이미 운이 다 했으니 그냥 헐값으라도 얼른 빨리 정리하라는 것이었죠. 듣고 있던 우리는 진짜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이때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니는 며칠간 고심하시다가 결국 10여 년간 했던 가게를 접으시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현재는 그런 일 없이 무난무탈하게 살고 계십니다. 나 또한 무탈하게 살고 있죠. 아니, 그럼 엄니 꿈에 나타났던 그 단발머리는 뭘까요? 이것도 보살님이 우리 집에 왔던 날 해결됩니다.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시고 한숨 돌리시던 보살님께서 갑자기 부엌으로 가셨죠. 뭐 드실 게 필요한 줄 알았던 어머니께서 따라가려고 하자 그냥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니 혼자 부엌으로 갔다가 부엌 뒤에 딸린 베란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나오시면서 하는 말이 애들 아빠 오거든 저거 당장 갖다 버리라고 해. 웬만하면 내가 버리겠는데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다. 아까 처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부엌 베란다에서 여자 귀신 하나가 들락날락하면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일단 급한 얘기 끝내고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자 귀신 하나가 이상한 물건 위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하거나 해코지하는 귀신이 아니라 옷도 단정하게 입고 아주 얌전한 귀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나 해서 인상착의를 물어봤고 엄니께서 꿈에서 봤던 단발머리의 여자가 맞았죠. 심지어는 입고 있던 옷까지 일치. 보살님은 그 물건 버리면 알아서 따라갈 거라고 하셨죠. 후에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로는 아버지께서 차 타고 오다가 길에서 쓸만한 게 있길래 가져다 베란다에 두시고는 아예 새카맣게 잊어버리셨던 겁니다. 당시엔 그게 뭔지 봐도 몰랐는데 20 넘으니까 바로 알게 되었죠. 그 물건은 군용 야전 침대였습니다. 그때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접힌 상태의 야전 침대이기도 했거니와 생전 처음 본 거라 이게 뭔지 감조차도 없던 거였죠. 왜 군용 야전 침대에 여자 귀신이 붙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무튼 그 침대를 버리자마자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그 단발머리 여자 꿈을 꾸지 않게 되셨죠. 묻는 말에 대답은 고사하고 깨어도 잘 안 일어날 정도로 푹 주무셨습니다. 무튼 그 보살님 덕분에 우리 식구 모두 무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별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어린 시절부터 중학교 때까지 가게와 함께한 주인공은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나는 단발머리 여자 귀신을 보기 시작하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가게에서 더 강한 남자 귀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가족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결국 외할머니가 소개한 보살님의 도움을 받아 귀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살님은 가게를 정리할 것을 권유합니다. 가게 뒤 베란다에 둔 군용 야전 침대가 여자 귀신이 머무는 원인이었으며 이를 처분함으로써 어머니는 더 이상 귀신을 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숨바꼭질. 오늘 기점으로 한 달 정도 된 것 같다. 나는 원래 귀신과 영혼, 천국과 지옥이란 걸 안 믿어. 귀신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믿음은 안 갔어. 내가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 아이디는 있어도 잘 안 하는데 내가 유튜브는 많이 보거든. 유튜브 유저들은 알겠지만 페이스북에 뜨는 모든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먼저 올라오거든. 근데 내가 어떤 걸 본지 모르겠는데 강령술 나홀로 숨바꼭질 사실성 여부라고 있더라고. 그거 보니까 실제라고 나오더라. 그거 보고 그냥 개웃기네. 저게 어떻게 현실성이 있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렇게 유명한가 싶어서 네이버에 나홀로 숨바꼭질 후기를 검색해서 여러 개를 봤는데 10개 중 9개는 경험했다더라.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나도 시작했지. 준비물과 실행 방법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와. 내용 진행 위해서 대충 설명할게. 인형배를 갈라서 쌀과 내 머리카락, 손톱을 넣고 붉은 실로 배를 꿰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그 안에 인형을 넣어. 그리고 인형 근처에다가 칼 같은 걸 넣어둬. 나는 잭나이프 같은 걸로 했지. 그리고 인형한테 이름을 지어줘. 난 푸라고 지어줬지. 곰인형이라서 말이지. 그리고 TV를 틀어서 소리를 크게 해놔. 나는 슈퍼액션으로 틀었지. 그리고 칼로 배를 찌르면서 푸가 술래라고 3번을 외친 다음 나 잡아봐라 라면서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핸드폰을 챙겨서 장롱으로 숨었지. 주의사항으로 소금물 꼭 챙겨라. 겁없이 시작한 강령술이지만 막상 장롱 속에 들어와 숨으니까 무섭더라고. 핸드폰으로 친구랑 톡하면서 강령술을 시작했다니까. 그걸 왜 하냐고 빨리 그만하라대. 근데 나는 아니라고 꼭 진실을 밝힌다면서 했지. 10분 정도 지나도 아무 일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나와서 화장실로 가보니까 인형이랑 전부 다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거짓말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 근데 원래 강령술을 종료할 땐 인형의 입에 머금고 있던 소금물을 뿌리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난 구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하고 인형 꺼내서 내 옆에다 두고 거실에 엎드려서 친구들과 톡을 했어. 그리고 5분 정도 지났나? 갑자기 폰이 꺼지는 거야. 근데 좀 이상한 게 폰이 꺼지면 종료 메시지가 뜨면서 꺼져야 하는데 꺼지지는 않고 계속 빛만 나더라고. 답답한 게 배터리를 분리해서 다시 켜고 싶어도 일체형이라 마냥 기다리는데 스슥스슥 소리가 나서 나도 모르게 소리 나는 쪽을 봤는데 인형이 뒤집혀 있는 거야. 소름이 확 돋더라고. 착각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확실히 뒤집혔어. 왜냐면 내가 처음에 등 쪽을 하늘로 놨어. 왜냐면 내가 등 쪽을 물에다 담궈놨기 때문에 뒤집어 놔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등을 하늘로 향하게 뒀는데 내가 보니까 등이 바닥에 가 있더라고. 절대로 혼자 뒤집힐 수가 없어. 그래서 쫄아가지고 불 다 켜고 TV 켜놓고 뒤늦게 인형에다가 소금물 3번 뿌리고 이겼다고 외치고 밖에 나가서 불로 태우고 들어왔는데 불 다 꺼져 있고 TV만 켜져 있는데 외부 입력 상태인 거야. 다시 불 다 켜고 TV 켜고 뜬 눈으로 밤샜어. 이제 그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2주 동안 가위 눌리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 매일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라면서 나왔어. 내가 정말 이런 거 안 믿는데 막상 겪으니까 무당을 찾게 되더라고. 근데 나를 보자마자 우리도 안 하는 짓거리를 왜 하냐며. 그건 놀이가 아니라 네 목숨을 건 게임이라고 하지 말라고. 다행히 잡기라서 그냥 가는데
그 게임에 응하는 귀신은 악귀가 대부분이니까 조심하라더라고. 내가 분명 말하는데 리얼이다. 절대 과장된 거 없고 지금은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 다는 아니지만 다른 후기를 보니까 목소리도 들리고 그런다더라고. 정말 깡 좋은 사람은 해봐. 근데 나는 절대 비추한다. 진짜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둘이나 가족이 있을 때 하면 상대방한테 귀신이 씌일 수도 있다 하니. 이번에는 친구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다. 그때 당시엔 안 믿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믿음이 간다. 강령수 이후로 말이다.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때 뭐. 다들 알겠지만 꼽을 쳐둔 술 먹고 노는데. 그땐 뭐라건 뭔 말을 하건 뭐든지 즐거웠지. 못하는 거 할 때가 가장 즐거우니까. 별의별로 얘기를 다 하다가 새벽 시간에 역시나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좀 뭐랄까. 과묵하고 애들이랑 같이 어울리긴 하는데 그냥 무르르듯 흘러가는 애였어. 근데 걔가 이러더라고. 내가 예전에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너희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이러길래 우리도 적지 않게 놀랐어. 걔는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한 적도 없고 놀 때도 노는 순간 외에 다른 말은 안 하는 애거든. 그래서 얘기해보라니까 해주더라. 중2 때 집에서 친구랑 집에서 노는데 자기는 침대에서 잠이 들고 친구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집 구조가 방이 정사각형 모양이라 쳤을 때 침대가 오른쪽 아래 구석, 컴퓨터는 오른쪽이 구석, 왼쪽에 문이 있고 침대랑 컴퓨터 사이 위에 창문이 하나 있었지. 누군가가 침대에 누우면 머리가 벽 쪽, 다리가 컴퓨터 쪽으로 향하게 눕는 거야. 창문은 침대 옆쪽 위에 화장실 창문처럼 조그맣게 있는 구조. 내 친구가 너무 피곤해서 친구의 친구를 A라고 치면 A한테 조금만 잘 테니까 게임 다 하면 깨워달라고 하고 잠이 들었대. 근데 그 순간 잠이 들락말락하는 순간에 뭔가 무거운 게 확 자기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순간 답답해서 뭐지? 하고 일어나려는데 몸도 안 움직여지고 숨도 가파르게 쉬어졌다고 해. 방 안에 모든 게 보였대. 근데 창문에서 사람 얼굴이 천천히 방 쪽으로 들어오더란 거야. 친구가 놀라가지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역시 움직이지 않았어. 그 사이에 천천히 방으로 들어오던 얼굴은 머리통만 보이다가 얼굴이 다 들어왔대. 그 순간 친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 단발머리긴 했는데 한쪽 눈은 가려져 있고 한쪽 눈은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데 눈에 핏기가 장난 아닌 눈으로 사선 아래로 죽일 듯 노려보더란 거야. 상상을 해봐.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 눈을 보면 그 순간 친구가 발버둥을 치면서 일어나려고 애를 썼고 그 사이에 그 귀신이 내려왔는데 몸통이 강아지였대. 얼굴만 사람이고 그리고 친구 가슴팍에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친구 얼굴 가까이에 얼굴을 들이밀면서 노려보더래. 그래서 친구가 막 발버둥 쳤는데 갑자기 후다닥 거리면서 엄청 빠른 속도로 들어왔던 창문으로 다시 나가더래. 뭐지 하고 봤는데 A가 친구를 컴퓨터 하다 말고 쳐다보더란 거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깨려고 하는 순간 창문에 시선이 돌아갔는데 그 강아지 귀신이 얼굴은 친구 쪽, 눈은 A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 눈이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더래. 그러더니 확 사라지고 그 순간 A가 컴퓨터 하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깨웠대. 깨우고선 하는 말이 자면서 너무 끙끙거리길래 괜찮냐고 흔들어 깨웠어. 괜찮아? 친구는 괜찮다고 하고 별탈 없이 지냈대. 그리고 몇 주 뒤 알게 되었는데 걔네 부모님이 귀신을 볼 줄 아는 분이고 얘도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고. 그 귀신이 도망간 이유가 걔 때문인가 싶다라고 하더라고. 세 번째 이야기, 일본 여고의 배구부. 일본 어느 여고의 배구부에서 있었던 실화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배구부는 섬으로 전지훈련을 가게 됐다. 하루는 필수품이 떨어져 코치와 주장 선수만이 필수품을 사기 위해 육지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배를 몰던 노인은 이미 죽은 후였고 코치와 주장만이 외딴 무인도로 조난을 당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음식은 얼마 안 남았는데 날이 갈수록 주장의 음식 욕심은 심해졌다. 주장 선수와 코치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섬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던 코치는 예전 이 섬에서 사냥을 하다가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공기총을 발견하게 된다. 탄환도 장전되어 있었다. 순간 코치는 주장을 죽이기로 마음먹는다. 어차피 죽여서 바다로 떠내려 보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주장을 죽이고 바다로 던져버렸다. 막상 실행에 옮겼지만 코치는 무척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새 가위에 눌려서 괴로워하다가 깨어나 보면 주장의 시체가 코치 옆에 누워 있었던 것이었다. 코치는 경악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코치는 죽은 주장의 시체를 다시 들고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렇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잠에서 깨어보면 심하게 부패된 주장의 주검이 코치 옆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얼마 후 배구 부원들의 신고로 무인도를 수색한 몇 주 만에 실성한 코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실성한 코치 옆에는 주장의 시신도 같이 있었다. 과연 주장은 어떻게 코치에게 다시 찾아오고 그럴 수 있었을까? 후에 밝혀진 사건의 전모는 이랬다. 코치에겐 심각할 정도의 목류병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섬엔 밀물과 썰물이 심했다. 그래서 바다로 던진 시체는 썰물에 의해 다시 섬으로 떠내려왔고 목류병으로 섬을 돌아다니던 코치는 그 시체를 안고 거처로 들쳐 업고 가져왔던 것이다.